네,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고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 대공, 대잠 능력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식을 가지며 위용을 드러냈다.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 불리며 현대 해전에서 함대 방공망의 핵심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정조대왕함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탑재되어 뛰어난 방공 능력을 자랑하는데 이번 2022 림팩에서도 큰 활약을 펼친 한국 해군 이지스함의 역사와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해군이 새 역사를 쓴 2022 림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과거 우리나라가 1,800톤급의 배를 가지고 림팩에 처음 참여했을 때 30여 년 뒤인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해군이 원정 강습단을 그것도 항공모함을 이끌고 훌륭하게 작전을 성공하면서 세계 우리 해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자, 림팩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 교수님 출연하셔가지고 해주신 얘기 중에 모의훈련 진행했다라는 말 저희가 들었었잖아요. 이번엔 어떤 훈련을 진행했나요? 그 당시에는 오렌지 포스, 블루 포스 해가지고 네. 나눠가지고 상대 이제 교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세력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반대 진영에서 공격에 들어가고 네. 뭐 그러면 서로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격조와 했는데, 수비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섬을 탈환한다든지 이런 걸 게임으로 하는데 목표가 뭐 포클랜드 해전 네. 여기서 같이 포클랜드 섬을 탈환하는 것 같이 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가는 도중에 적군이 막 굉장히 많이 배복해 있는 거죠. 잠수함도 있고 항공기도 와서 공격할 거고 이런 걸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작전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탈환을 해서 진지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우리의 이 전력을 여기에다가 이제 차분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 원정강습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세력을 상륙군 세력까지 싣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원정 기함에는 기함을 보호하는 뭐 구축함도 있고 호위함도 있고 이런 걸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13척, 13개 국가를 지휘했다는 거 이번에 큰 경험을 한 거죠.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정보를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우리 잠수함이 이 상대편 작전상 적국의 배를 떨어뜨리고 우리는 걸리지 않고 이런 활약상들 엄청 많이 정보를 들었거든요. 네, 이번 한국 해군도 이번 림팩에서 다양한 훈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해군이 최초로 수행한 원정강습단장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그럼 조금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과거의 훈련에 대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전술지휘관급의 훈련을 이제 집행했다. 예를 들어서 훈련 계획을 이제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세부적인 훈련 집행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전술지휘관급의 훈련에서 두 척 벗어나서 내지 세 척 뭐 이런 정도. 이번에는 전체 작전에서 자 오른쪽에 요 배 두 대는 가서 뭘 해? 대공전만 해, 대공전만. 어떤 세력은 넌 대함전만 해 이렇게 전술지휘관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령관급 임무를 이제 수행했다라는 게 좀 첫 번째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 사령관급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전체 원정강습단 전체의 작전 개념을 수립해서 외야에 시달했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집행해서 저희 한국 해군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도 우리 해군이 림팩에서 다양한 역할이나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회에 인식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감을 획득했다라는 게 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해군은 이제 실제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해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의사결정 체계 이를 통해서 연합 참모진들의 노력을 조기에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휘함의 임무, 지휘관급의 이제 임무를 말씀드렸고 먼저 이제 함정이나 잠수함급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해군은 전 세계 어느 해군보다도 많이 미 해군과 연합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함정들이 속한 모든 지휘관들이 우리 함정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냈었고 실제 이번에 최초로 훈련에 참가한 신돌석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피탐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한 미측 지휘관은 신돌석함이 도대체 어디서 공격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그리고 우리 항공기도 이제 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상 초계기의 경우에도 훈련 기간 중에 참가할 때마다 잠수함을 탐지해서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돌석함은 단 한 번도 피탄이 되지 않았다. 이게 맞지 않았다라는 거고 초계기는 뜰 때마다 적 잠수함을 탐지했다. 이건 뭐 백전백승인데요. 실질적으로 훈련이 끝나서 다 참가한 세력이 이제 정보 교환하고 그때 당시 정확히 쐈느냐 이걸 검증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통상 그 발표하기 전이거든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잘 싸웠다니까 잘 싸웠다는 거 믿어야죠. 우리 잘하기는 잘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실력이 탁월하고 신돌석함 같은 경우는 제가 탈던 건 209, 1200톤짜리. 네. 이번에 참가한 잠수함은 1800톤짜리 처음으로 참가했어요. 네. 가장 큰 차이는 1800톤짜리는 AIP라는 기능 추진체계가 들어가요. 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 불요 추진체계. 그래서 제가 탔던 잠수함은 물속에서 한 11km 시속 이하로 한 5일 정도 견딜 수 있어. 물 위에 안 올라오고. 네. 근데 이 배는 한 17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죠. 자주 올라오면 들키잖아요. 그렇죠. 항공기나 수상함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5일짜리 가지고 싸웠는데 저 신돌석 함장은 17일짜리 가지고 싸웠으니까 한 서너 배는 잘 싸웠을 거예요. 안 들키고. 네. 근데 이 신돌석 함장 이상엽 대령 진 예정자예요, 거기도. 네. 예, 이 친구는 특이한 게 209 함장도 했어요. 그래 그때 림팩을 갔어요. 오. 2018년인가 2016년인가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 잠수함 함장하면서 두 번 림팩 갔다 온 사람은 유사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을 가지고 그때도 잘 싸웠겠지만 이번에 더 잘 싸우지 싸웠다. 않았을까. 네.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참여한 지금 우리의 규모를 보면 배의 경우에는 10,000톤이 넘어가는 배들이잖아요. 근데 잠수함은 1,800톤 이러면 약간 초라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배와 잠수함은 이 배수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죠. 잠수함은 수상 배수량하고 수중 배수량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 수상 함정은 경하 톤수 또는 기준 배수량 또는 만재 톤수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상함 같은 경우는 배수량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물에 잠긴 부분이 물을 얼마만큼 밀어내느냐 이거거든. 그렇죠. 그 양인데 수상 같은 경우는 경하 톤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 탄약하고 뭐 이런 거 안 싣고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사람 어느 정도 타고 이 정도를 기준 배수량인데 그거하고 풀로 실었을 때하고 한 40%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수상함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잠수함은 물 위에 있을 때는 수상 배수량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면 수중 배수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수함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는 물 속에 있는 부분이 3분의 2고 나와 있는 부분은 3분의 1이라. 그래서 수중 배수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1,800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1,200톤짜리, 1,800톤짜리, 3,000톤짜리가 있어요. 잠수함이. 근데 우리 1,800톤짜리 이번에 갔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3,000톤짜리도 갈 걸로 예상해요. 우리가 이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번 림팩에 대해서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결과 발표 데이터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탑건함이라는 이름이 붙은 적도 있죠. 그렇죠. 2010년도에 이제 함포 127mm 5인치 포라 하죠. 그걸 쏴가지고 세종대왕함이 탑건에 선발됐어요. 원래 100m 5차 범위였는데 75m 이내 들어가가지고 탑건 됐는데 그 이외에도 뭐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미사일도 잘 맞히고 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탑건을 받은 거 가지고 탑건은 원래 항공기에서 그 나왔었잖아요. 네. 저 영화도 나왔지만 네네. 그 당시에 함정에서 송을 가지고 탑건이라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사격대회 해가지고 탑건 뽑고 그래요. 탑건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서 이제 유행을 한 거군요. 이번에 림팩엔 대한민국에서 이지스함이
출동을 했죠. 근데 이지스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알고 계십니다. 뭐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 이지스함의 정확한 좀 신의 이야기를. 방패 그랬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에 나온 신의 방패 해가지고 이지스함은 일단 구축함 중 현대 구축함 중에 제일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함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공 방어라는 거는 배로 날아오는 포나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들을 다 자동 3중 방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함이 이번에 참가했는 세종대왕함은 한국의 첫 번째 이지스함이잖아요. 이 이지스함은 자동적으로 전투체계가 170km, 그다음 10km, 5km 이 3중으로 해서 미사일이 자동적으로 이제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라오는 그 항공기나 미사일을 방어를 하는 것이죠. 이지스함이야말로 대공 방어가 가장 우수한 함정이다. 근데 대잠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지스함 세 척이 있어요. 세종대왕함, 서해유성룡함, 율곡 2함 세 척이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정조대왕함이 또 이제 진수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 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이지스함의 개발 배경과 역사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지스함이 미국에서 1960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70년도까지 이렇게 70년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항공모함을 공격하고 뭐 소련의 폭격기로 와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떨어뜨려라. 그런 개념에서 이지스함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함은 대공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전 시에 그 소련하고 그 미국하고 경쟁이 심화됐잖아요. 네. 그때 소련이 더 이상 미국 따라가다는 가지랭이가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군력 증강 못해. 미 해군은 막 엄청난 10만 톤급 이 항공모함 운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항공모함 할 능력이 없어. 지금도 러시아는 항공모함 한 척밖에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성능이 아주 노후한. 그래서 미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폭격기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다음에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공격하자. 네.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항공모함 고가잖아요. 네. 이 항공모함이 공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방어를 하자. 최소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게 이지스함 이전 밖에서는 우리 피닉스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뭐 탐캣 그 전투기 이런 걸로 소련의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그다음에 거기서 실패하면은 이지스함에서 이제 조금 전에 한 대로 자동적으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지스함이 시작됐거든요. 1970년대 소련군은 대규모 대함 미사일을 사용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훈련을 선보인다. 함대 방공망의 필요성을 절감한 미국 해군은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개발한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적의 공중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 분석, 요격하면서 함대 방공망의 꽃이라 불리는데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지스함 하면은 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함이 이지스함이 아니라 이지스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배를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잠 이 능력이 조금은 항공 능력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잠수함들이 또 지켜주는 거죠. 사실 잠수함과 항공기가 이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이제 대잠 위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위협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대공 능력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대잠 능력이 조금 이제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들은
대부분 이제 우수한 대잠 능력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이지스 구축함도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대잠 장비와 무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우리의 이지스함은?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능력이 좀 주목을 받는데 네. 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야구공만한 그런 작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우수한 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위협을 자동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한 표적에 대해서 자동화된 교전 체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신의 방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개의 표적을 동시 교전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1000개 이상의 표적을 1000km 이상에서 탐지를 하고. 교수님, 제가 약간 여기서 또 무지한 질문,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 알아야 질문도 해요. 그 히어로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사람, 뭐 눈이 너무 잘 보이는 사람 이런 게. 이지스함은 1000km밖에 있는 야구공만한 크기가 탐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지스함이 떠 있는 1000km밖에 막 날치들 날아다니고 막 기러기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 막 과부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식별하는 능력이 이지스 전투 체계는 사람이 뇌예요, 뇌. 두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래서 감지하는 건 식별을 아니죠. 하는 거지. 어떤 빠르게 이동하는 함정, 큰 표적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식별해낸다는 얘기. 식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근데 사실 수평선 넘어가 10km 이상이면 수평선 넘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까지 멀어 이렇게 탐지할 필요가 있느냐. 공격 거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지스함 체계도 위성하고도 다 이렇게 통합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레이더로 포착한 그 표적 정보를 위성 통해서 다른 함정에 전파하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지스함의 이 시스템이 저거는 위협이 없는 움직임이야 그렇죠. 이러면 다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람이 일부 이제 분리를 하죠. 운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뭐 할 필요 있느냐 하지만은 그런 걸 다 꼼꼼하게 식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지스의 능력은 일단 탐지가 돼야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레이더 기술이겠네요. 저는 이지스함이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인력, 두 번째는 말씀하신 뛰어난 전투 체계, 세 번째는 이 뛰어난 전투 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교육 훈련,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 지금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근무하는 승조원들은 우리 해군에서도 정말 최정예 승조원들입니다. 실제 이지스함은 2008년에 우리 해군에 최초 인도된 이후에 지금 15년 이상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노하우와 작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들은 전 세계 어느 해군에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은 우수한 인재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우수한 전투 체계인데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세계적으로도 입증된 그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된 우수한 전투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몇 개국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해군은 이러한 전투 체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수한 인력과 이런 전투 체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한반도 안보 환경상 우리 이지스함은 수많은 실전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도 또 교육 훈련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 굉장히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와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되면 국가가 부르면 간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본인이 계획을 해서 이제 입영을 하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이지스함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리고 난 림팩 훈련에도 참여하고 싶다. 해군에 어떤 좀 팁이 있어요? 나 이지스함 타고 싶으면 좀 준비할 게 있나요? 사실 병사로 입대를 하게 되면은 함정에 근무하는 병종이 이제 선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그 컴퓨터로 이동해서 전산으로 이제 선발이 되기 정말요? 때문에 그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사관이나 간부로 이제 입대를 하시면은 소정의 교육이나 관련된 제반 교육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지스 구축함에 근무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해외 훈련에 참가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함정에 지원해서 편승할 수 있는 경험은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번 림팩에 참여하거나 이지스를 타보고 싶다라고 하면 부사관급 이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할 생각 있습니까? 저요? 부사관급 이상으로. 아니 장군 퇴역 한 분도 저한테 장난하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가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타보고는 싶어요. 과연 그 시스템이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나 한번 현장에서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 저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실전 훈련,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군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에 북한이 이제 대포동 미사일을 쐈어요. 그때 이제 유장해가지고 뭐 위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 일본, 그 미국 구축함들이 동해에 배치돼가지고 그걸 탐지를 했어요. 근데 그 탐지를 세종대왕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아냥거린 것이 탐지만 하면 뭐하냐.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지. 근데 세종대왕은 그 미사일은 없어요. 그게 SM3라는 미사일 탑재해야 되는데 SM3라는 미사일은 한 발당 150억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고도도 150km 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죠. 탐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 네. 일본, 미국 중에서. 어쨌든 이 탐지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맞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탐지는 가장 중요하고 저희 시스템상 탐지를 하게 되면 동맹 국가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이 되고 다 같이 방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동시 정보 공유를 하자. 그래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대왕함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이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하고 다른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종대왕함에는 그 탄도탄에 대한 탐지 및 추적은 가능하나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포동 미사일 요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건조된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세 척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이런 이지스 구축함에는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서 해상에서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상 기반의 탄도탄 방어와 해상 기반의 탄도탄 방어 능력을 확보하면서 우리 군이 복합, 광역, 다층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세종대왕함이 갖추지 않았던 걸 갖춘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기존의 세종대왕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맨 외곽에서 적 미사일을 항공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SM-2 스탠다드 미사일을 SM-2 미사일이에요. 그게 170km 외곽. 네. 그다음에 이제 10km, 5km 이렇게 자동 교전하는데 정조대왕함은 SM-6를 실기로 돼 있어요. SM-6는 뭐냐면은 170km보다 더 외곽인 240km에서 460km까지 거기서 먼저 교전을 하고 그다음에 고도도 34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훨씬 외곽에서 그 세종대왕보다 그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다. 만약에 정조대왕이 동해에 떠 있다면 거의 전역을 그렇죠. 다 방어할 수 있는 느낌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은 세종대왕함은 그 전투체계 차이예요. 전투체계. 세종대왕함은 베이스라인 7R. 이게 전투체계 이름이에요. 미국에서 파는. 그다음에 정조대왕은 베이스라인 9C2. 이게 전투체계 이름인데 이걸 탑재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신장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탐지 능력도 세종대왕함은 1000km에서 1000개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1000km에서 3000개 이상을 탐지할 수 있어요. 대잠 능력, 잠수함 잡는 능력도 훨씬 이제 탐지하는 능력이 향상됐어요. 그 통합 소나 체계라는 걸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실으면서 기존의 세종대왕함보다 3배 이상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존의 세종대왕함은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때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써요. 순항 미사일은 ZN, 소형 ZN전을 해가지고 저고도로 날아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탄도 미사일, 거기에는 막 엄청난 연료를 적재해서 큰 힘으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면서 고속으로. 그래서 탄도 미사일이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것들은 위력이 커요. 근데 기존 세종대왕함은 순항 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었어.
그 바다에서. 네. 근데 이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더 위협적이죠.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되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세종대왕함은 SM-2까지 그러나 이거는 SM-2, SM-6, SM-3까지 발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이제 또 호기심을 또 참을 수 없어서 질문을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자꾸 그 도발을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미사일 실험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쫙 쌓아 올렸단 말이죠. 근데 정조대왕 진수를 딱 하고 나서 떠올라 감히 하고서는 팡 하고 쏴가지고 그거 격추를 팡 해버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자마자 격추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24시간 막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위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포진을 하는 거죠. 네. 예를 2009년도에 이제 미사일 쏠 때 같이 네네. 대비를 하면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통상 올라갈 때는 근거리에서 맞추기 힘들고 이 포물선을 그려 가잖아요. 이 네네네. ICBM이 네네. 그 포물선을 어떻게 그린다는 걸 예상을 하고 그 지점으로 이제 겨냥해서 떨어뜨리는 거기 속도가 때문에 떨어질 때. 그러기 때문에 상승 단계에서는 그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이 포물선을 그리는 요 단계에서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정조대왕이 쏘면 레이더로 잡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맞춰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국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요격으로 오는 방향을 맞출 수는 히트 투 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올 때 주로 맞추지 올라가는 건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따라가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맞추기 쉽지는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대포동 미사일을 북 미사일 실험으로 쏘았는데 우리가 맞춰서 떨어뜨려 버리면 이러면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근데 이제 미사일이라는 거는 그 ICBM은 쏘지 말라. 네. 그 위협이니까 그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기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우리를 직접적 위협이 있을 때는 쏘아야지. 네. 그러나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방향으로 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것이죠. 그 아예 우리의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쏘면 그거는 진짜 전쟁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요격 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을 넘어 남해 태평양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다. 이러면 해군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실제 그 도발로 인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유한 전력으로는 우리가 탐지라든지 아니면 추적 그리고 위협이 된다면 요격까지 가능한 능력을 우리 군은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 군의 역할은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위협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쏘라고 하면 언제든지 쏠 수 있고 바로 쐈으면 탐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막을 능력이 있군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2008년 대한민국 해군은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실전에 배치한다. 북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실전에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다양한 활약을 펼친다. 이후 2022년 7월 한국 해군은 한층 더 발전된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한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장과 발전된 전투체계를 갖추며 주목을 받았다. 한국 해군은 2028년까지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할 예정으로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길을 열고 있다. 이번 림팩을 통한 이 성과와 교훈 어떻게 보시나요? 성과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규모의 함정을 파견하는 건 그만큼 얻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첫째로 이번에 가서 강습단, 원정 강습단을 지휘했다는 거는 우리도 이제 항모 정도, 중형 항모 정도를 이제 지휘할 수 있는 능력. 그동안 우리가 잘 싸웠다 해가지고 전술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지휘 능력, 다국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했다는 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정비 능력이 또 만방에 알려진 거죠. 상호 방문을 통해서 배를 다 보잖아요. 외국 해군들이. 그리고 훈련하다가 지금까지 1990년도 이후에 2년마다 계속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 함정들은 중간에 고장나서 들어온 배가 없어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그 어느 배 특정 국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잠수함도 들어갔어요. 훈련하다가 고장나서. 그다음에 이제 수상함도 들어갔다는 얘기 들렸는데 미국 배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호 방문해 보면 정비를 얼마나 잘한 거 알아요. 네. 그런 걸 보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방산 보부단을 형성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가서 방산 세일즈도 했어요. 아, 하와이에서요? 하와이에서. 여태까지 림페 가면서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이번에는 만든 배가 여러 배 저기 참여했어요. 거기에 이제 필리핀에 수출한 2,600톤 호위함이 안토니오 루나라는 배가 2,600톤이 참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수출한 26,000톤 군수지원함, 이것도 현대에서 수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에 페루어에게 옛날에 우리가 이 미국에서 그냥 공짜로 받았던 군함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무상으로 주거든. 그게 이제 1,000함만한 크기, 그 배가 뭐 기세함이라고 해서 참가했어요. 우리가 만든 배야,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이 있겠다. 네. 그래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지 필리핀에서 6월 달에 원의 그 초계함 6척을 주문했어요. 큰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하와이 가는 거 얼른 보내줬겠어요. 가서 선전 잘하고 와라. 그다음에 미사일 양산을 많이 하거든. 2.75인치 유도 로켓. 우리가 이제 NLL 근해에서 적의 이제 그 북한의 그 공기 부양지 기습 상륙함에 대비해서 만들어낸 2.75인치 유도 라켓이 있어요. 쏘면은 자기가 알아서 추적하고 가서 탐지하고 추적 격파하는데, 이게 이제 가서 선전했어요. 마라도함에서 전시를 하면서 선전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중소해군국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연안 경비용으로. 약간 바다의 제벌린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아이 잘하시네. 그래서 그게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고 해가지고 아마 좋은 홍보 효과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벌린도 발당 1억이잖아요. 방산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위산업은 R&D비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R&D인데 이거를 이제 홍보해서 수출하고 해서 그거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효과가 컸다. 림팩 훈련에서 이렇게 방산 보부단을 형성해서 가는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원정강수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 미국과의 한 70여 년에 가까운 그 연합훈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어느 해군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한 연합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 해군과의 또 긴밀한 작전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림팩 임무를 이제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향후 림팩에서 다양한 임무와 더 높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다음에 인식을 대회에 시켰다라는 게 첫 번째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한반도 그 방위태세 확립에 좀 기여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림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확대된 역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실제 많은 안보 환경이 이제 날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불확실한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해군이 국익 수호를 위해 다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그러한 인식을 또 여러 나라에 각인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했을 때 정말 그 수많은 그 발사에 관련된 분들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이 보면서도 막 뭉클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림팩 훈련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 해군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훈련에 참가한 전력들의 임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달랐지만, 실제 저는 이제 작전 장교로 참가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우리 해군이 그 원정강습단의 상륙작전 계획 수립 첫 번째 단계부터 그 계획이 실행되는 마지막까지
우리 해군 주도로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작전이 마지막에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를 볼 때 그때 굉장한 이제 환희와 그다음에 이제 감동 그걸 느꼈고 우리 해군도 이렇게 다양한 국가 그리고 많은 전력들을 성공적으로 지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참모의 입장에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 배들이 이제 원정 강습을 할 때 섬으로 쫙 가서 이 방어하고 있는 체계를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면서 뚫고 지나가서 우리의 병력을 탁 상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륙 완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성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전을 들으신 거예요? 뭐 제가 실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 그러한 상황을 실제 림팩 훈련이 진행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주최국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이제 귀빈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 그 상륙하는 해안에 관망대를 설치하고 오. 그 훈련을 실제로 참관을 합니다. 오. 그때 많은 국가의 기빈들이 와서 그 훈련을 참관했고 사실 그 훈련의 백미는 마지막에 이러한 그 입체적인 전력들이 성공적으로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이 계획을 누가 수립했고 누가 진행했느냐. 근데 대한민국 해군이다.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저에게 가장 큰 환희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딱 상륙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을 귀빈들이 내려서 지켜보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해군력 증강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림팩 하면은 전기 전술 경연대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26개국에서 그래도 두 번째 전력을 파견해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보면은 또 기가 죽는 면이 있어요. 이런 정말 천조국이나 이걸 느끼는데 그렇게 항공모함 전력을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런 나라는 건들면 안 되겠네. 그거예요. 그래서 해군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항공모함 4척 있고 뭐 일본은 2척 있는데 우리도 만들려면 2-3척 만들어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서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로 격침하면 되지 왜 항공모함을 갖느냐 그러는데 아니 중국 해군이 와가지고 막 항공모함 와가지고 우리 서해에 완전 휘젓고 다니면 그걸 우리가 평상시에 미사일 공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서 어깨로 밀어내야지. 그래서 항공모함을 갖는 거는 그 대한민국 해군도 건들면 안 되겠는데 좀 복잡해. 저지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걸 위해서 항공모함 전력이 필요하다 해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자력으로 침범을 못하게 하는 게 자주국방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항모라는 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25년 만에 의사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시작해도 빨라야 2033년 늦으면 뭐 영국같이 한 19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영국도 항모 갖자고 결심한 게 12년 걸렸어요. 그래서 1999년도부터 건조하기 시작해가지고 19년 만에 만들었다. 영국도.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가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도 살리자, 국민 경제도 살리자. 그래서 한두 개 조선소면 되는데 6개 조선소를 다 동원했어. 그래가지고 다 일감을 줬어요. 그래 국민 경제가 살아나도록 2척을 하면서 그게 76,000톤짜리 2척을 퀸 엘리자베스 만들어낸 거거든.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2마리 토끼를 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항모를 건조하면 모든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수출로 견인될 수 있거든. 항모도 항모 기술도. 그렇죠. 그래서 그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군력 건설은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장기간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방산 세일즈 효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또 수출이 되면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단 없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항모 건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저희가 림팩 훈련 중에 가장 이제 백미가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력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 사진 촬영을 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약 40여 척에 되는 이제 훈련 함정들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는 이제 포토 EX 국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훈련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미국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진영을 형성합니다. 실제 그 굉장히 훈련 국면도 장관이고 모든 이제 참가국들의 해군 전력을 한번 이렇게 실제 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굉장히 웅장함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도
강한 해군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이제 그 불확실하고 다변화되는 안보 환경에서 점차 자리가 좁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순간은 있습니다. 신기술의 도입과 이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특히 이제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는 전력 건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림팩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해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시면 더욱 해군 장병들의 이제 복무하는 사기나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해군 전 장병 역시 이런 국민적 기대와 성원에 좀 부응하는 필승 해군, 정예 해군 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해군, 이순신 장군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